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이익주 교수님이세요. 국사과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같은 반 친구였어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데 KBS 역사저널 이런데 교수분들 나오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인기스타 강사십니다. 우리 같은 면 단위 이렇게 유명한 스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 굉장히 영광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향토 역사 강의나 이런 게 즐거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익주 교수님으로부터 고려사와 관련된 금산 이야기가 또 무슨 이야기 있었는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금산은 그렇게 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대전서 자랐으니까요. 우리 저 한 변호사하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친구가 고향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금산, 그냥 금산. 그 금산에서 향토 역사로 금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산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수많은 시군 가운데 한 시군으로 그냥 금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금산 할 때는 정말 이 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고향이 대단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금산의 역사가 정말 훌륭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연구를 하시죠. 그런데 바깥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랬어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죠. 둘 중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금산에서 금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산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우리 금산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처지예요. 저기 가면 무슨 산이 있는데 저기 가면 누구 무덤 묘가 있는데 이건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금산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우리 금산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이거 아주 괜찮은 말이네요.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금산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요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시다가 이거 내가 아는 거하고 영 다른데 하는 게 있어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참고 들으신다. 뭐라고 하시기 없기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냥 금산 역사입니다. 제가 사실 금산군 역사를 이 강의 때문에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한국사 공부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시군의 역사를 다 공부하진 않겠죠. 그래서 금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갔냐면 금산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산 역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가 군수님 인사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거기 금산 소개가 있고 금산 소개칸에 금산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금산이 아주 독특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군이란 현재 금산군이란 1914년 3월 1일부로 옛 금산군과 진산군을 병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다 아시는 일일 텐데 2단계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3자가 볼 때 두 개의 군을 합치면은요. 한 글자씩 떼요. 그래서 금진군 5대5 통합은 없습니다. 언제나 5.1대 4.9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1이 앞자리로 가고 4.9가 뒷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금진군 또는 진금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웬일인지 금산군이 돼가지고 진산이라는 흔적이 이름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한 문장에서 저게 뭔가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렇죠. 역사학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해놓고 옛 금산군은 백제 시대에는 어쩌고 저쩌고 옛 진산군은 백제 시대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군의 역사를 다 설명한 다음에 1914년 3월 1일 부패합으로 진산군을 병합하여 현재의 금산군. 요 얘기는 뭐냐면 금산군이 진산군을 병합했다는 얘기죠. 병합은 누구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문장 금산군과 진산군을 병합하여라는 건 요거는 문법에 안 맞는 거고 금산군이 진산군을 병합하여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 이거를 제 느낌으로는 지금 금산군에서 옛날에 그거를 좀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건 좀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백제 시대부터 이 두 군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잠정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거는 저 말씀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인데 뭐 이왕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옛 금산군은 어쩌고 저쩌고 옛 진산군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금산군이 진예현으로 됐다가 진예군, 진예현 1305년에 이걸 금주군으로 승격시키고 불이현, 청거현, 무풍현, 진동현의 5현을 소속시켜 지금주사 금주군 김신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며 라고 하는 요것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요. 이게 뭐가 어긋나는지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305년에는 저 김신이라는 분이 이미 돌아가신 뒤에요. 그래서 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때 불이청거 무풍 진동현을 소속시킨 게 아니고 이 현이 소속된 것은 이거보다 몇백 년 전 고려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 서술이 된 것 같고요. 1413년에 이에 따라 여기도 1413년에 이에 따라 뭐에 따라라는 말이 좀 없잖아요. 이거는 사료에는 예에 따라예요. 이거를 잘못 써놓은 건데 그 예는 뭐냐면 조선 태종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지명 가운데 주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 여기도 보면 금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자가 가진 지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태종은 원래 그런 거 정리하는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휙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는 행정구역 단위 가운데 주, 부, 군, 현 이런 등급에서 가장 상위의 등급인데 그 이전까지 모든 그 고을들이 다 주가 되려고 애를 써서 다 주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유수부, 대도호부, 목관, 무슨 주,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빼고 나머지 이도저도 아닌 주, 그냥 주. 그 다음에 군현은 주자가 붙어 있으면은 주변에 산이 있으면 산으로, 강이 흘러가면 천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산이 많은 데죠. 그래서 금주가 금산이 된 거고요. 경기도 과천은 과주였거든요. 요게 이제 그 옆에 강이 흘러가니까 요건 과천이 되고 이게 예예요. 그게 예. 그 예에 따라서 금산군으로, 진산군으로.
아마 이 문장을 쓰신 분이 그 예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이에 따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금산군청 홈페이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한 거니까요. 근데 요 내용은 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금산군이 전라북도로 갔다가 충청남도로 왔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 지도 모양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청남도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 자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전라북도로 갔다가 충청남도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충청남도로 와 있으니까 지금은 다 저 충청도 사람이라는 그 생각들을 다 하시죠. 말씨도 이제 전라도 말 안 쓰시죠. 이제 완전히 이쪽 그 바뀐 건데 1963년에 바꾼 거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원래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전라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고 고려시대에도 전주부, 전라도에 소속이 돼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요. 요 길하고 여기 전라북도하고 통하는 교통, 충청북도로 통하는 교통, 옥천, 영동, 진안, 완주, 여기 지형이 어느 쪽이 더 막혀 있는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이 지역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권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높은 산이 있으면 멀게 느껴지는 거고, 좀 멀어도 길이 평탄하면 그쪽으로 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거는 그냥 금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고 여기 사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이제 듣기로 하고요. 보니까 9개 면과,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면과 1개 읍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이게 금산군인데, 요 위가 진산 옛 지역이고 요 아래가 옛 금산 지역이고 아마 이러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동여지도, 김정우의 대동여지도에도 이게 지금 너무 흐리게 나와서 아유,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 걸 그랬네요. 요게 진산이고 요게 금산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세종 때, 조선 세종대왕 때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 조선 세종 때까지 전국 모든 군현의 역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예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리, 청거, 주계, 묵풍, 진동, 이렇게 5개 현이, 하나 둘 셋 넷 5개 현이 진예현에 속해 있던 걸로 나와요. 이걸 속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미 이 진동현이 지금의 진산이거든요. 진산은 진예하고 대등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진예에 속한 5개 속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산과 진산은 대등하게 출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2개를 합치면서 병합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고려사에서 기록을 찾아보면 저 원문을 훼손 안 시키려고 그냥 해석 번역 안 하고 실어놨습니다. 진예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라 경덕왕이 진예군이라고 이름을 고쳤고, 고려가 혈령관으로 내렸고, 그러니까 군수가 파견되던 곳이었는데 혈령을 파견한 곳으로 내렸다는, 강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현으로 내렸다라고 하지 않고 혈령관으로 내렸다고 하느냐면, 현으로 내리고 혈령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 지방관을 파견한 이야기를 여기다 반드시 써야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현은 수령이 파견되지를 않습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누가 통치를 하냐면 이 사람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진례현령이 진례현뿐 아니라 부리청거 주계무풍 진동현까지 다 관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아주 독특한 행정제도인데요. 모든 고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중심이 되는 데에만 지방관 한 사람 파견해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건 5개지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 25개 정도를 관할해요. 이런 걸 속현이라고 하는데 진례현의 속현이 5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써놓고 언제 부리청거 주계무풍 진동현이 언제 이 진례현의 속현이 되었는가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부리현은 신라 경덕왕이 이성현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내속 진례현에 와서 속하게 했다. 청거현,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청거현이라고 고치고 내속 와서 속하게 했다. 고려에서 그대로 따랐다. 주계현, 신라 경덕왕이 단천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내속시켰다. 고려가 지금 이름으로 주계현으로 고치고 그대로 속하게 했다. 무풍현,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계령군의 영현. 이 계령군은 어디냐면 김천이에요. 김천에 요거는 속현하고 같은 말입니다. 로 했다가 고려 초에 진례현으로 와서 속하게 했다. 진동현, 신라가 황산군 영현으로 논산의 속현으로 했다가 고려 때 내속 와서 속하게 했다. 그래서 고려 시대가 되면 전부 이 5개 현이 진례현의 속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조정에서는 행정구역을 이 5개, 이 진례현까지 6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요.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공문을 보낼 때,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낼 때 진례현령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요, 여기 진례현에 사는 사람보다 부리, 청거, 주계, 무풍, 진동현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할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거 우선 챙기고 나머지한테 나눠주고 일을 시킬 때는 나머지 먼저 시키고 자기들은 조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주인 주자 써서 주현이라고 하고 요거를 속할 속자 써서 속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현과 속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고려의 군현이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500개 중에 135개 정도가 주현이고 나머지 300 제가 저 문과 나와서 세물 빨리 못하는데요. 500 빼기 135 하면은 365개가 되네요. 아무튼 이 정도 더 많은 군현이 속현입니다. 고려가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요, 돈을 절약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방관 파견하면 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 주고 나머지 전부 일 시키면은 월급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여기는 지방의 향리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향리들 목소리가 고려시대에 조선보다 더 큰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고려시대에는 진례현이 주현이고 부리청거 주계무풍진동현이 속현이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런 사실이 지난 금산군청 홈페이지에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시작을 조선부터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 시대에는 이런 걸 썼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에 금산군, 진산군으로 딱 나뉘어진 상태에서부터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진례 부리 청거 주계 무풍 진동현의 그 옛날 그 선행하는 역사를 보면
이게 아주 특이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금산군만 이럴 것 같아요. 진례구리 청거축에는 백제 땅이었고요. 무풍현은 신라 땅이었습니다. 진동현은 백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 있던 5개 현과 신라 땅이었던 1개 현을 합쳐가지고 주속현 관계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국경이었구나. 요걸로 알 수 있죠. 금산군 이야기할 때 백제 시대에는 진내군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진내을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진내을군을 어떻게 읽을 건가 하는 건데요. 저거는 진넬군 이렇게 읽습니다. 저 을은 리을 받침이에요. 을자는. 그래서 따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진넬군. 이건 뜻이 없어요. 이건 뜻이 없고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한자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말로 진넬 이게 무슨 뜻인가가 있겠죠. 물론 진넬 이렇게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소리가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까 신라 경덕왕 다 나왔죠. 신라 경덕왕이 뭘 했냐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 주연의 이름을 전부 한자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 소리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던 이런 이름이 다 없어지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진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예를 앞세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 전에 이 진넬 이거는 뜻이 없는 거예요. 부하고 이하고 청거 이건 뭔가 못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저수지 같은 게 무풍 대단히 풍성한 진동 이건 뭔가 보배와 같은 뭐 이런 그 뜻을 갖는 건데 그 이전에는 대개는 그런 의미가 없는 소리로만 표기하다가 경덕왕 때 전국의 지명을 다 이렇게 손을 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두실게요. 전국의 지명을 수백 개를 한 번에 고쳤는데 이름을 수백 개를 한 번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쉽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죠? 보고 베낀다. 중국에 지명책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과 중국 지명이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옛날부터 큰 도시의 이름은 중국 지명을 갖다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도 있는데 중국에도 있네? 이거를 중국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갖다 쓴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같은 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씨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 중에 중국에 없는 성씨가 거의 없을걸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집성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책을 통해서 지명, 성씨 이런 게 건너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제 그 역사를 연혁이라고 하는데요. 각 9년의 연혁을 보시면 진예연은 충교랑 31년에 금주라고 바꿉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이때 요 비단 금자가 쓰여지고 주로 승격이 된 거예요. 불이연은 1175년에 불이 간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무는 속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겁니다. 속현에는 원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불이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방관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혈령은 아니고 진례연에는 혈령이 있었는데 불이혈령 이런 제대로 된 지방관이 아니라
간무라고 하는 혈령보다 한 등급 아래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이현인데 간무가 파견됐다라고 읽는 거예요. 불이 간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조선 태종이 또 이걸 확 정리를 해가지고 간무가 있던 현은 현감이라고 하고 혈령이 있던 현은 혈령이라고 해서 조선에 가면은 지방사또가 혈령하고 현감으로 이원화되는데 현감은 요때 간무가 파견되어 있던 여기에요. 자, 불이현에 간무가 파견됐다. 청거현은 충성왕 5년에 용담현으로 바뀌는데 이걸 용담현으로 바뀌었다 그러지 않고 용담현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속현에서 벗어난 거예요. 혈령이 파견된 겁니다. 주계현은 명종 6년에 무풍간무가 겸하게 했다. 무풍현에 무풍간무를 파견했거든요. 간무 파견하면서 여기도 네가 같이 일해. 이래서 무풍과 주계가 한 지방관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보면 1176년, 1176년, 1175년 이 비슷한 시기죠. 1170년에 고려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무신난이 일어난 다음에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방관 파견해야겠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간무를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동현은 공양왕 2년 고려가 망하기 2년 전에 고산간무가 겸하게 합니다. 고산현에 간무를 파견하고 그 간무가 여기를 겸하게 해요. 자, 요것이 다음에 운명을 다 다르게 만드는데요. 금주는 태종 13년에 금산군이 됩니다. 이게 예의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죠? 불이간무는 현재 금산군 불이면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불이현은 금산군의 속현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용담현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 지역이 이때는 진례현의 관할 지역이었다. 속현 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금산 분들이 이 용담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유능한 변호사도 있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하실 근거가 있어요. 주계현은 무풍현에 병합이 됩니다. 무풍을 합친 주계가 무주가 돼요. 그래서 요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주가 되어서 금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진동현이 진주로 되었다가 이것도 예에 따라서 1413년에 진산군이 된 거죠. 그래서 금산군, 진산군 두 개가 남고 무주로 떨어져 나가고 진안군으로 나가고 불이면은 그냥 남아 있고 요 상태가 조선 초예요. 이것부터 금산군과 진산군의 역사를 쭉 설명하다가 1914년에 통합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불이면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불이면은 옛날 불이현의 전통을 잇는 요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불이면 분들이 아시면 독립운동 하실 텐데. 자, 이제 이게 제가 사료에서 파악한 금산과 진산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그 개괄적인 흐름만 잡은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그때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는 역사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냉정하게 우리 금산과는 다른 그냥 금산의 눈으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지금부터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 아시죠?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만들 때 거기 이제 각 지역의 지방 사정을 다 조사해 가지고 넣은 그런 책인데, 요거 지금 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문, 번역문 다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은 금산군이 전라도 전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전라도였던 거예요. 그때 충렬왕 31년에 고을 사람 김신이 원나라의 벼슬하여 요양행성 참정이 되어 본국에 공이 있으므로 지금주군사로 승격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건 아마 금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써놓느냐면 공이 있으므로 금주로 승격하였다라고 하지를 않고, 왜 지금주군사, 이거는 관직입니다. 금주를 통치하는 수령의 관직이 지금주군사거든요. 왜 이렇게 놓느냐면 금주로 승격하고 지군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요 긴 이름 문장을 그냥 줄여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다 알아듣습니다. 주현이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 조선 쪽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현 아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밝혀놔요. 그리고 금산군 속현 쪽에 불이현이 속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금산군에 속해 있는 소가 3개가 있는데, 혹시 이 금산에 이런 지명 지금 살아있어요? 대곡, 안성, 횡천. 안성 근처에 있어요. 무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지금 경계를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이 조금씩 이렇게 어디 속할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는 뭐냐면 고려시대 지방제도 가운데 아까 주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군현. 그 아래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현이나 속현 사는 사람들보다 더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고려시대에 향소, 부곡, 진역, 장처가 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군현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500개. 135개가 주현. 그렇죠? 365개가 속현. 900개가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이런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냐면 국가에 대해서 지는 의무가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는요, 역사 이래로 국가의 의무를 많이 지면 우대받지 않고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여기 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천대를 받게 되겠죠. 제가 요새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처, 이거는 장소라고 하는 처,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게 행정구역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처라고 하는 게 있네 해가지고 고려시대 처였던 곳을 찾아봤거든요. 한 곳 찾았습니다. 용산이에요. 지금 대통령 사는 용산이 고려시대의 용산 처였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그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소는 특별히 뭘 하는 데냐면 뭔가 특별한 물건을 생산하는 곳. 금을 생산, 광산이 있어서 은, 철, 또 뭐 할까요? 탄. 옛날이면 탄이면 뭘까요? 목탄, 숯이겠네요. 숯.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소예요. 뭔가 특별한 물건 만드는 데가 금산에 3개가 딸려 있어서 대곡소, 안성소, 횡천소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
토성이라고 한 게 나오는데 어떻게 좀 강의를 들을만 하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지루했는데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금 좀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예요. 세종실록 시리즈는 모든 군현에 토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를 본관으로 쓰는 성씨를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금산해놓고 토성이 5이다. 김씨, 한씨, 이씨, 손씨, 양씨. 이 사람들은 전부 금산김씨, 금산한씨, 금산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이현에도 황장정배 임씨가 있고 대국 소에 본관을 둔 사람도 하석정이, 유한, 황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안성소, 안성최씨, 안성송씨, 안성양씨, 안성희씨 이렇게 많은 본관이 고려 시대에 조선 초에 기록한 거니까 고려 시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금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금산김씨, 금산한씨 더 있나요? 이 둘이 있죠. 금산숙도 잘 모르세요? 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자손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이 후손들이 아니 우리 조상이 소 사람들이었다고? 고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관을 고치는, 이래서 이제 이걸 개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조선 시대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어느 분이 다 셌어요. 다 그거를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지금 본관하고 이걸 다 센 분이 있어요. 그분 그 연구에 따르면 윤 씨, 파평 윤 씨, 해평 윤 씨를 대표로 하는 그 윤 씨가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개 본관. 그런데 한 90개 정도는 없어지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 남아있을까 하고 10개 중에서도 파평, 해평 2개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속현 또는 소를 본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대도시를 본관으로 하는 걸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아무튼 세종실록 시리즈는 이걸 9년마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이 메말라요? 어때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세종실록 시리즈 금산은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일찍 춥다. 어쩐지 춥다 했다 뭐 이런 생각. 춥다. 간전, 개간한 토지는 3,952결인데 논이 3분의 1이 못 된다. 그러니까 논보다 밭이 많았다는 거예요. 토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잘 되는 작물은 오곡, 뽕나무, 삼당나무, 왕골. 지금도 그래요? 토공, 이건 뭐냐면 여기서 곡물로 내는 특산물은 곰가죽, 여우가죽, 삭가죽, 담비가죽, 족제비털, 대추배, 모과, 오미자, 자리칠, 꿀, 미리오. 약재로는 당귀용담, 백봉년, 복심, 고슴도치가죽, 영양갑, 녹각교. 이거 지금 나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가에 내는 의무를 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가 있다. 자기를 만드는 소가 하나가 있고 도기를 만드는 소가 하나가 있다. 아까 그 소가 3개 있었는데 그게 아마 도자기 만드는 소였던 것 같아요. 도기 만드는 소, 자기 만드는 소는 도자기를 도기 자기로 가른 거죠. 이거는 아주 품질이 다른 거거든요. 얇고 단단한 그릇을 자기라고 하고 좀 두껍고 투박한 그릇을 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흙의 그 품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역도 하나가 있는데 제원역이다. 제원, 지명으로 혹시 남아있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혹시 영리면이라고 하는 면도 지금 있습니까? 영리. 이 제원이라고 하는 역이 있고 요게 아마 행정구역 이름으로 네, 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이 발달보다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여기 금산이 교통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길 거치면 무주지난 장수로도 가고, 그렇죠. 저쪽 경상도로도 가는 길이 열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재원역이다. 하는 거죠. 진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군사 1인 그런 거는 여기도 지방관이 파견됐다. 여기 속현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금산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전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진사는 고려시대의 속현이었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제에서는 지금은 속현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놓은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태조 2년 태조 태실을 봉안했으므로. 이게 이 진산을 진산으로 만든 대사건입니다. 이 태실봉안 때문에 지진주사로 승격을 했으며, 진주인데 지사가 파견되는 진주. 이러면서 속현에서 이때 벗어난 거예요. 태종 13년에 예에 의하여 진주를 진산군으로 고쳤다. 벼로는 옥계, 옥계이다. 속현으로는 원산현이 있고 금암소, 동계소가 있고 토성은 하진장변 문씨가 있다. 그러니까 진산하씨, 진산진씨, 진산장씨, 진산변씨, 진산문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산, 속현, 금암, 소에도 이렇게 본관을 쓰는 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진산은, 이게 이제 진산의 진산, 이 중심이 되는 산은 대둔산이다. 군의 서쪽에 있다. 이게 굉장히 상세한 기록이에요. 사방 경계는 동남쪽으로 금산에 이르는데 동쪽으로 11리, 남쪽으로 10리요, 서쪽으로 고산까지 5리, 북쪽으로 충청도 연산까지 10리, 태실은 주의 주산 북쪽 15리에 있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항공사진 찍듯이 다 이걸 기록을 해놓고,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춥다. 그렇죠? 간전은 경작하는 토지가 1207결인데 논이 10분의 1이다. 여기는 금산보다 이 위쪽에 있는 진산이 논이 더 없는 거예요. 산이 많다. 토의는 오곡, 뽕나무, 삼, 당나무이다. 주말주택에 별장에 이런 거 심으셔. 이게 옛날부터 잘 되는 나무예요. 토공은 삭가죽, 꿀밀, 이건 이제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경은 뭐냐면 담을 넘는다.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월경, 그때는 학생들을 학교에다 가둬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흔히 그 전문용어로 땡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바깥으로 도망가서 놀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담 넘을 때 그걸 월경한다고 했었어요. 담 넘는다. 담을 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데. 전주에 경명향이라고 하는 향소 부곡 진엽장처의 그 향, 양양소라고 하는 이게 전주에 속한 건데, 이게 전주 땅에 있지를 않고 전주보다 고산 운제연을 51리나 넘어서 고을 서쪽으로 들어와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진산 땅인데 그 안에 전주 땅이 있는 거예요. 전주하고 진산은 경계를 잇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같은 전주 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걸 월경지라고 해요. 그 월경지 딱 지도에 등장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월경지 말고 이 고려 조선 시대에 이 견화상입지라는 게 있어요. 견화는 개의 이빨. 개의 이빨이 서로 들어간 땅. 뭐냐면 고을과 고을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 이빨처럼 들쭉날쭉하게. 이거는 자연 지형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 월경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전주가 진산 땅에다가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있었다. 옛날 얘기가 재밌으시죠? 참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왜 김포시만 서울로 편입하지? 월경지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금산도 서울 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참 지식이 넘치는 주장이에요. 옛날에 월경지라는 게 있어. 금산을 서울로 만들어줘. 누가 좋아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이제 김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신 장군으로도 알려져 있고 한 분인데 고려사에서 이건 이제 공식 기록이죠. 고려사에서 김신을 검색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딱 네 개가 나오는데 첫째, 상장군 김신을 원에 파견해서 황제 생일을 축하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김신을 충일원 부사로 임명했다. 그 다음에 이 충일원 부사를 밀직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충일원 부사가 된 다음 이야기예요. 낭장 왕연이라는 사람이 낭장은 오품 무관직입니다. 왕연이 종실의 먼 친척인데 광평공 왕족이에요. 왕혜가 그 노비를 빼앗자. 그러니까 둘 다 종실인데 왕혜는 힘센 종실이고 별 볼 일 없는 종실이에요. 땅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왕연의 사위인 밀직 김선이. 여기에서 이제 김선이 먼 왕족의 사위였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김신이 왜구를 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자 왕혜가 그 노비들을 원성공주에게, 이 원성공주가 누구냐면 충렬왕의 몽골 공주 출신 왕비 제국대장 공주예요. 한테 바쳤다라고 하는 요 기록에서 김신이 왕연의 사위였구나, 왜구를 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구나 하는 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물에 빠져 죽은 기록도 나옵니다. 1274년에 몽골과 고려가 일본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동정이라고 이제 우리 흔히 부르는 건데, 이 동정 때 김방경이 중군을 지휘하고 김신이 좌군을 지휘하고 김문비가 우군을 지휘해서 삼익군을 편성을 합니다. 중좌우. 그 가운데 좌군의 지휘관이 김신이에요. 이래서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일기도, 이게 이끼섬, 쓰시마보다 더 우리 쪽에 가까운 이끼섬에 이르러서 밤에 폭풍우가 크게 불어 전함들이 바위와 벼랑에 부딪혀 많이 부서지고 김신은 익사했다. 익사한 것이 1274년입니다. 다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때 확실하게 죽었어요. 확실하게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요 위드규라는 사람이 지휘관 김신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김신이 되살아오면 안 돼요. 자, 김신은 1274년에 전사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양행성 참지정사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금주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요양행성이라는 게 없어요. 요양행성은 뭐냐면 원나라가 중국의 요동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기관입니다. 행성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광역자치단체가, 광역행정기구, 도 같은 거예요. 중국의 각지에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야오닝성, 요녕성이 있잖아요. 이 요녕성급의 지방행정기구가 요양행성인데 1274년 요 단계에는 이게 없어요. 참지정사는 저 행성의 넘버 3, 저 행성에서 세 번째로 높은 관직인데 고려와 원이 관계를 맺고 있는 100년 동안 고려 사람이 원나라 행성의 참지정사급에 오른 사람은
딱 한 명. 누구냐면 기황후의 오빠 기철. 그 사람이 요양행성의 참지정사보다 한 등급 높은 평장정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렬왕 때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세종실록 시리즈를 쓸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대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신 전설은 적어도 역사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금산과 그냥 금산의 차이인데 어떡하죠? 네, 그냥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금산은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계속 고집하시고 그 다른 한편에 그냥 금산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데 요 정도로 저하고 타협하시죠? 네. 그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이 김신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야기가 자꾸 덧붙어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481년에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을 썼고 이것을 증보, 덧붙여서 1530년에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지금 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동국여지 승남 원본이 그냥 있고 신증한 부분은 신증이라고 표를 해놓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책 두 권을 동시에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책이에요. 자, 이 책 보면 그러니까 1481년의 기록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전라도 금산군 인물 해가지고 김신으로 올려놨습니다. 원나라의 벼슬하여 요양행성 참정을 지냈다. 참정이 참지정사예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렬왕이 김신의 일로 연유하여 본주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저거는 김신이 어쨌거나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고향을 높일 수는 있는데 요양행성 참정을 지냈기 때문에 높인 거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전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요 다음에 일찍이 김신의 어머니가 외적에게 피살됐는데 김신이 백골을 수습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이것이 우리 어머니 뼈라면 마땅히 색이 변하리라 라고 하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골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어 큰 비가 내렸다 한 거는 이거는 100% 뻥입니다. 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극 만들잖아요. 사극 만들어서 재밌게 보고 또 다 사극에서 내가 봤는데 얘기로 전승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더해가면서 재밌게 만들어야 김신이라는 사람이 안 미치죠. 그거 이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가 김신이라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기 금산에 누정에 영병루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도 있어요? 옛날엔 요게 있었고 이 객관 동쪽에 있고 남수문이라는 사람이 기문을 썼는데 여기 뭐라고 썼느냐. 고려시대 읍사람 김신이 원나라의 벼슬에서 본국에 대해 공을 세웠으므로 고향에 돌아온 뒤 충렬왕이 가상이 여겨 금주로 승격시켜 금이 환영한 영광을 드러나게 해줬으니 이로부터 이름 있는 군이 되었다. 금산이 김신 때문에 이름 있는 군이 된 건 맞는데 원나라의 벼슬하여 이거 아니고 고향에 돌아온 거 이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전사했고 이것도 충분히 고향을 올려줄 이유가 되죠. 이 TMI가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이거 몰라도 되는 정보.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평장마을이라고 있는데 있어요? 이건 무주네요. 무주. 왜냐면 무주도 여기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안성이 그 안성일까요? 요건 이제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안성이 금산 관할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저 무주 문화원에서 강의할 일 있으면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평장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신이 고려에서 평장사 벼슬에 올라서 붙여진 것이라고 전한다 하는데 이것도 거짓이요.
왜냐하면 평장사벼슬이 안 올랐어요. 평장사벼슬은 없었어요. 김신이 살 때. 이거는 고려 전기의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로는 제법 쓸 때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풍속은 순박하고, 맞아요? 네, 금산. 순박하고, 농사와 뽕나무 일에 힘쓰며, 송사는 간략하고, 백성은 질박하다. 형승, 산이 극히 높다. 사방이 막혀서 좁고 험하다. 산천이 험하고 궁벽하다. 이게 산이 많다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다 시제로 써요. 그래서 유명한 이규보, 이곡, 권근 이런 사람들이 저런 시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산에 와서 벼슬한 지방관 가운데 유명한 사람 3명, 4명이죠. 박안신, 조종생, 이계수 3분을 기록했는데 군수로 6년을 지냈는데 사생활이 건박했다. 임기가 차서 서울로 돌아가자 군민이 환송시를 짓기를 청빈한 그 절개는 오늘날은 물론 옛날에도 없었으니 백성의 고열은 단돈 한 푼을 취한 것이 없네 라면서 칭송을 했다. 권기라는 사람은 정사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신증해놓고 내가 더 찾아냈어 해놓고 이제 정종보 이사공이라는 사람도 있어 라는 거고, 혹시 금산에서 윤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예. 윤택의 퇴거지. 윤택은 고려 말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민왕의 사부격이고, 공민왕의 아버지가 충수광인데 충수광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을 부탁한, 이걸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고명대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훌륭해요. 이 아주 이 윤소종의 할아버지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76세에 전리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여 나 은퇴를 시켜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금산이에요. 그거는 고려사에 보면 질작, 병이 나서 걸귀 금주로 돌아가기를 왕에게 빌었다. 금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산수를 스스로 즐기다가 7년을 머물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금주의 윤택이 노년에 살았다는 사실이 고려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윤택이 금산과 어떤 연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윤택은 어디냐면 어디 윤씨더라? 전라도 쪽인데요. 아무튼 무송윤 씨인데 아마 혼인 관계 때문에 인척이 금산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려 시대에는 자녀 균분 상속을 하기 때문에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아들하고 똑같이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처가에 가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외가에 가서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그 지역보다는 처가 쪽에 가서 사는 일이 많아요. 고려 시대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는 거거든요. 시집은 시부모의 집, 장가는 장인의 집. 그러니까 시집 장가를 서로 가는데요. 동시에 남녀가 시집 장가를 가면 둘이 길이 어긋나서 못 만나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삽니다. 장가를 들어요. 시집 가는 거는 조선 초에도 잘 없어요. 한 16세기, 17세기 이때쯤 가면서 이제 여자가 시집으로 오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이 금산연고는 처가 쪽이 여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혼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 토성과 본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게 좀 아주 관심도 아마 많으실 거고, 이 본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게 이건데요. 그래도 제가 저 이익 주는 역사 그 유튜브 방송한 일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이거 150만 회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다 성씨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본관도 다 있어요. 본관하고 성씨 다 있는데 원래는요 조선시대에 양반들만 본관, 성씨, 족보 이런 걸 갖는 거거든요. 그 양반은요 전체 인구의 10%예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더 양보해. 100%. 그래서 오죽하면 길에서 싸울 때 이 양반아 저 양반아까지 하잖아요. 이거 조선시대에는 큰일 날 말이에요. 이 양반아 그랬다가 이거는 우리 지금 이게 이 90% 어떻게 됐냐고요. 자, 이게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씨를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성씨를 안 써요.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성씨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거 다 김씨인데 생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근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성명이 이렇게 딱 같이 나오는 최초의 인물은 진흥왕이에요. 신라 진흥왕을 김진흥 이렇게 써놓습니다. 진흥왕부터 김씨성을 써요. 그럼 김할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김진흥을 쓰면서 신라 왕실에서 내가 쓰면은 안 되지 원래 성은 있는 건데 해가지고 이렇게 소급해서 시조를 만들었다고 지금 봐요. 아니 성 쓰는 게 뭐 옛날부터 꼭 있어야 되나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성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성이 뭐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거를 최근 한국의 어떤 사람이 테스형 그래가지고 성이 소크라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안 돼요. 그냥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그냥 이름이에요. 성 없이 이름만으로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영국도 우리 고려 초 10세기 이전까지는 성이 없어요. 중국은 아주 일찍부터 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인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구가 적을 때는 소크라테스 그러면 제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아버지 소크라테스하고 연결 안 시켜도 다 알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딸이야.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9세기, 10세기 정도부터는 이제 빵집 판에 미스터 베이커, 대장간한데 스미스 이런 식으로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은 원래 갖고 태초에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하면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왕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백제하고 고구려는 좀 더 앞섰을 텐데 왕이 성을 쓰는 거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신라 진흥왕이 성을 쓸 때 그때 고위 관리들도 성을 안 썼습니다.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의 명단을 보면 알아요. 거기 성이 없어요. 뭐 거비부지 이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비부지 이게 어디 성이 어디 김거비부지 이게 되겠어요? 꼭 저거 같지 않아요? 오래 산다고 이름 길게 짓는 성이 뭐죠? 김인가요? 김수환 뭐 이렇게 되는 거. 이 긴 이름에는 성 붙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칠부 이런 데는 성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친척들이 성을 쓰기 시작하고 신라의 귀족들이 성을 쓰기 시작하고 경주 사람들이 성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지방 사람들 말고 경주 사람들이 성을 다 쓰게 된 게 신라 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 말 역사 기록을 보면은 원종, 애노, 궁예, 견원, 왕건 공통점 두 글자 이름. 다 두 글자예요. 성이 없어요. 왕건이 왕씨냐고요? 아닙니다. 왕건의 아버지는 용건이에요. 왕씨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니까 성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이름 두 글자 가운데 하나는 성으로 쓰고 하나는 이름으로 쓰고 이래서 왕씨가 생겼단 말이에요. 견원도 성공했으면 견씨가 그때 생겼을 텐데 견원은 견을 성으로 쓰지를 않은 상태에서 후백자가 끝나요. 탤런트 견미리 씨는 견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이 아직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고려 딱 건국된 다음에 왕건이 나 왕씨야 하면서 삼국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협조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지, 선물을 줘야지 하는데 뭐든지 선물은 주면 고갈되잖아요. 그런데 줘도 마르지 않는 신기한 물건을 찾아낸 게 이게 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성씨를 막 나눠줘요. 그게 토성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성을 세종실록 지지제에 있는 그 토성을 나누어 정했다. 그래서 지방에 그냥 장사미사 말고 유력자에게 그 동네 유지에게 성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뭘 했냐면 그 지방의 격을 정합니다. 그게 똑같아요. 서기 940년 후삼국 통일한 게 936년이니까 4년 뒤에 논공행상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의 격을 다 정하고 주, 부, 군, 현 어디는 주, 어디는 부, 어디는 군, 어디는 현 이거는 나를 얼마나 도와줬나 이거 다 계산하고 그래서 주로 그래서 여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창 군이었는데 거기 유력자들이 왕건을 정말 결정적으로 도왔거든요. 그래서 안동 부로 군에서 부로 승격을 시키고 이름도 안동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을 준 거죠. 동쪽을 편안하게 하는 곳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그 고창군의 유력자였던 김행이라는 사람한테 권씨성을 줘요. 그래서 권행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부터 안동 권씨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안동으로 됐고 권씨를 줬으니까 안동 권씨. 지명과 성씨를 더한 게 본관이잖아요. 이러면서 본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토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그 9년의 본관성이라고 보면 맞아요. 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던 그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통폐합을 한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그럴듯한 동네를 본관으로 합시다. 그래서 되는 데다 막 몰아주다 보니까 본관 수가 확 줄죠. 그러다가 요새 또 다시 확 늘고 있어요. 요새 본관이 왜 느냐면요. 외국인들의 창시 창본이 가능해서 그래요. 축구감독 히딩크 한국 성으로 희씨가 됐습니다. 본관은 어디일까요? 상암입니다. 상암 희씨. 요새는 그게 만드는 게 자유로워요. 물론 뼈대 없죠.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많던 것이 줄었다가 다시 자 이제 주는 요 과정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역사 왜곡이 계속 일어난 거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금산의 경우에는요. 금산 김씨, 금산 한씨, 진산 김씨, 진산 최씨가 현재도 있어요. 그 많던 금산, 진산의 토성 가운데 요 4개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금산 김씨의 시조가 김신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확인이 된 셈이에요. 왜냐하면 김신이라는 사람이 역사서에서 이름이 나오고 김신 때문에 여기가 금주로 승격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금산 한씨는 시조가 한교라는 분이고 이 가문의 역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문과에 급제했고
보문각 직제하까지 올랐고 금계군이라는 봉군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한교라는 분은 고려시대 역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진산김씨 시조가 김천석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고려시대 역사책에 안 나와요. 진산 최씨의 시조는 최수평이라는 분이라거나 또는 최계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사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김씨, 한씨, 진산, 김씨, 최씨는 전부 이 지역의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초에 이 지방의 유력자로 있었고 태조 왕건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았고 그래서 본관이 출발이 된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지금 모른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이사를 안 다녀요. 거의 그 본관지의 근거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씨들이 계속 금산, 진산에서 본거지를 유지를 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관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분의 이름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의 인물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가문의 역사와 그냥 역사는 이래서 또 달라요. 제가 호구총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 정조 때 전국 9년에 인구수를 조사해 놓은 책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호구 몇 호, 몇 구, 몇 호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여기 면 이름이 나와요. 진산군에 이 아주 정교한 그 그림이 이리로 옮겨오면서 흐트러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러면 좀 설명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그냥 해야 되겠네요. 도무지 지금 어떻게 손을 요건 이제 제가 뭘 조사했냐면 1789년에 진산군과 금산군의 군세죠. 진산군에 면이 7개, 리가 72개가 있었고 1961호에 인구가 7,940명이었는데 남자는 3,729명, 여자는 4,211명이었다. 인구 통계가 아주 확실하죠. 이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이 정도 다 파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진산군의 7개 면이 군내면, 서면, 북면, 동일면, 동이면, 남일면, 남이면 이렇게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면에 딸려있는 리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리의 이름을 제가 이게 지금 틀이 깨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동일면에 추동이 있고 동이면에 자부리가 있어서 추부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추부라고 하는 요 말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추부의 어원 이거 일 거예요. 이 동일면, 동이면이 지금의 추부면이거든요.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아주 잔글씨여서 제가 좀 노안이 있어서 오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 리의 이름이 지금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의 이름은 좀 이 금산
역사를 정리할 때 요 리가 지금 어딘지 점을 찍어가면서 복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산에서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을 이름 지금도 리가 있잖아요. 리의 이름과 요때 이 리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이 군내면이 아마 진산면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군내면 서면이 진산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인데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북면이 복수면, 동일 동이면이 추부면, 남일 남이면이 진산면. 네, 요거는 인접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금산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추구에 오는 길이라서 금산군은 읽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그만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파초리, 두곡리, 마수리, 선원리, 평촌리, 여제리 이거 지금도 있죠? 예. 예. 지금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 부리면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 잘 안 나타나서 여기 부서, 부동, 부남, 부북 저 부자가 요거 아닐까 싶어서 추정을 맞아요. 해봤습니다. 불이의 아래 위 동서남북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쪽에 동서남북. 네. 아마 그런 거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리면이 아마 재원 있는 거기가 여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역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름을 살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역이 있어서 영리면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여기도 보면 14면 83이고 호가 6092, 구가 2795. 금산이 진산보다 더 인구가 많죠. 남자, 여자. 그런데 늘 옛날에도요. 우리나라는 늘 여초예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장수합니다. 이건 고려시대 통계도 그래요. 자, 이런 표를 좀 금산 역사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좀 완성을 해주셨으면 이게 어디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좀 어떨까 했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진산군 옛날 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지도 옛날 지도를 이렇게 원문으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진산군 또는 금산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지도가 뜨게 되는데 지금 5개 지도가 떠 있어요. 이거는 광여도라고 다 조선 후기 지도들입니다. 광여도라고 하는 지도의 진산군 페이지. 여기 뭐 옛날에 이제 남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서면 행정구역이 있고요. 되게 중요한 시설들이 어디 있었는지 여기가 태실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군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꼭 지도 2개로 나뉘어져 있다. 금산, 진산. 그래서 꼭 2번 일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지도 2개를 합쳐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렇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광여도의 같은 지도의 금산군, 여지도의 진산군, 여지도의 금산군, 해동지도의 진산군, 해동지도의 금산군. 자,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 다 그냥 통과시키고요. 요 지도는 좀 채색까지 되어 있어서 요거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2년 조선 고종 때 만든 전국 지방 지도의 진산군 지도입니다. 이게 웬일인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뉘어 놓은 겁니다. 뉘어야 동서남북이 맞아요. 여기 보면 요게 북면입니다. 북면, 서면, 군내, 이남면, 일남면, 동일면, 동이면 이렇게 면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길은 지금 길하고 같을 거예요. 특히 산을 넘어간 길은 지금하고 같을 거고 여기 이제 관하가 있는 거겠죠? 관하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저 논산 가는 길일 거고 이쪽은 옥천, 저쪽은 대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산 지도고 이거는 금산 지도인데 같은 지도입니다. 이걸 우회로 합치면은 전체 지금 금산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좀 눈에 띄었던 게 요 분안면이에요. 이거 하천 이름이 뭐예요?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 건너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가 지금 무주군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은 이 지도 때는 금산인데 이거 지금은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이 강 때문에. 네. 전라도로 떨어져 나왔어요. 아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 지형 주요한 지형물을 가지고 구분을 하니까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강이 아무리 넓고 오가기가 힘들어도 연고가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불이현의 영역이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걸 해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도 분안면이 강 건너 있는데 계속 금산으로 있다가 언젠가 행정의 효율을 앞세워서 뚝 떼서 딴 데로 보냈겠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하고 현재 지도를 오버랩 시켜서 지금 지도의 옛날 자리를 찾는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눈을 혹사시키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지도가 정확한 지형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확한 지형을 못 그려서가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모양으로 한눈에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동여 지도하고는 좀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금산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 뭐가 있을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역시 진산을 진산으로 만든 태조대왕 태실. 지금 태실은 옮겨졌고 이거는 저 식민지시기에 조선왕실의 모든 태실을 다 모아다가 저쪽 고향에 서삼릉으로 다 몰아넣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던 태실이 전부 자리만 남고 빈 껍데기가 됩니다. 여기도 그 흔적만 지금 남아 있겠죠. 성물이 있죠. 여기는 이제 태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조의 태실이 있던 자리라서 그 흔적을 없애지는 못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풍서원은 지금도 있죠. 네. 청풍서원은 금산군 부리면 부리리라고 하는 데 있는데 맞죠? 길제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제하고 금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장가를 왔어요. 네? 아버지처럼 장가를 이쪽으로 왔어요. 길제 처가가 여기예요? 네. 부리면요? 신씨 집안으로 올라온 사람이죠. 아버지를 따라와서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신씨 집안. 그건 저도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아빠처럼 장가를 왔어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해평 네,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길제를 모시는데 대원군 서원 철폐 때 철폐가 되었다가 요게 복원이 됐죠. 복원됐죠. 그래서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이 청풍서원보다 더 중요한 서원이 요거예요. 성곡서원입니다. 요건 지금 복원이 안 됐는데 그렇죠. 남이면 성공리에 있는 서원이고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이 서원은 사획된 서원입니다. 그냥 지방에 누가 우리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 공인 서원이에요. 왕이 여기에다가 성곡서원이라고 하는 현판을 내려준 서원, 요거 사획서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상당히 늦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 때 이걸 만드는데 김신, 윤택, 길제, 김정, 고경명, 조헌 이 6분을 모셨어요. 김신은 그 김신 그분이고 윤택 여기 이제 퇴거 노년을 여기서 보낸 분, 길제 다 하시고 김정이라고 하는 분은 김효명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활동할 때 그때 같이 활동하다가 김효사화 때 화를 입었고 유배를 여기서 잠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이라는 분, 고경명 조원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요 6분을 모신 서원이 있다가 사회까지 받았다가 역시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되고 요거는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저 태조대왕 태실 말고 이 지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조선 시대에 권위가 있는 그 뭐 건물은 성곡서원이었을 거예요. 사획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저건 대단한 위세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복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702총은 뭐 아주 옛날부터 너무 유명해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702총까지 참 그 참배하러 온 건 아니고 다녀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금산하면 702총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세상 물정을 모를 때도 금산하면 3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702총. 둘째, 인삼. 셋째, 금성 위성지구. 네, 요 3가지를 제가 딱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702총은요. 임진왜란의 전쟁사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건 오히려 고향 분들은 잘 모르는 고향 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물입니다. 1592년에 연전연패를 할 때 그때는 한 해 동안 정말 12월 달 명나라 군대가 내려온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기 전까지 육지에서는 이긴 전투가 거의 없어요. 바다에서만 이순신 장군이 이기고 있을 때인데 그때 경상도 쪽에서 올라온 왜군이 여기 금산을 거치게 되면 북상할 수 있잖아요.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을 어디로 열리느냐면 금산을 거쳐서 무주 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여기가 그래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전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거의 다 전사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왜군의 그거를 늦추는 저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임진왜란 초기 전투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금산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투고 702총은 더 중요한 유물이에요. 어떤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더해지지 않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실제 처가가 그걸 봤. 아 그래요? 그렇게 나오네. 아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인터넷 검색 말고 이게 이제 믿을 만한 자료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미 쪽이 아마 길재 선생님 그쪽 맞아요. 쪽이었는데 네. 일단 거리상으로도 가깝죠. 장가 올 만한 네네. 뭐 그건 그런데 요건 이제 뭐 이것도 TMI 그냥 흘려 들어 주십시오. 길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뒤에 덧붙어서 이게 좀 확실한 확인이 좀 필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만들 필요가 조선왕조에 있었거든요. 뭐 충신불사이군이라고 하는 요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포은 정몽주, 길재. 그 다음에 사문이면 누구예요? 목은 이색. 또 이제 이숭인이 도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자가 그래서 조선왕조를 피안에서 숨는다 해서 은이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그 호는 고려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은은 나 이제 벼슬 안 하고 지방으로 내려갈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 모양 내는 그런 그 태도거든요. 나 세상에 욕심이 없어. 그런데 이분들이 다 또 벼슬을 해요. 목은만 해도 벼슬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사실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 사문에 대한 요 이야기도 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좀 화내실 거죠. 두문동 72연도. 누가 논문을 썼어요. 72명, 72명을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닌데. 두문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그렇고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벼슬을 안 했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있어서 이 길재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미천이 딸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곳이 대전의 좀 둔산동이고요. 요즘 뿌리공원 어디 가보셨나 해가지고 족보 네. 안 가봤습니다. 근데 대전이 그 보학의 그 뭐랄까 그 발상지 근거지가 돼가지고 근데 족보는 사실은 역사 연구의 사료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양반만 갖는 게 족보인데 지금은 다 양반이 되었는데 그러면 양반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은 족보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됐을까? 이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10%만 진짜야 그랬을 때 내가 그 10%야 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위를 가리는 건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족보가 진짜라고 다 믿고 그 족보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굳이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고 이거를 가릴 필요가 지금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양반 문화를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저기 대전에 콜택시 이름이 양반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까 괜찮은데 타지방 사람들은 부르기가 좀 겁난다고 하던데요. 인사하고 타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뿌리공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쭉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맞는 건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 족보 가운데 믿을 만한 족보, 사료로 인정받는 족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동거지 성화보인데요.
안동건시 성화보는 역사 자료들하고 대조할 때 거의 맞아요. 틀린 거를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거의 맞습니다. 1476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든 지금 있는 족보 가운데 제일 오래된 족보죠. 이 족보는 확인도 되고 또 고마운 게 권씨들만 써놓은 게 아니고 사위들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사위뿐 아니라 사위의 사위, 그 사위의 사위, 그 사위의 또 사위 해가지고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성씨가 한 족보에다 들어가 있어서 총 한 9,000명 정도가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 안동 권씨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씨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고려시대 사람들의 그 아들, 딸에 대한 생각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요. 그리고는 한 100년 뚝 떨어져 가지고 1560몇 년 될 겁니다. 문화유씨 가정보라는 게 두 번째 있는데 여기까지는 1500년대 족보까지는 믿을만하다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족보들은 19세기 심지어 그렇죠. 19세기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1900년대에 만들어진 족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족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 사료를 찾아가지고 했을까 하는 이런 게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전부 후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족보는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짜야 이렇게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역사 논문 쓸 때 그거를 인용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반 동네라고 자랑하는 곳일수록 노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반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노비가 여럿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선 사료 본 거 가운데 세종의 8번째 아들이죠. 영흥대군 노비가 10,000명이라고 나와요. 이 기록으로는 기록입니다. 노비가 10,000명인데 다 외거노비죠. 10,000명을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면 막 막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국에 토지가 있었던 거고 전국의 토지에 자기 외거노비를 보내서 경작을 시켰겠죠. 퇴계 선생도 노비가 한 600명 되지 않았나요? 260인가 600인가 지금 기억이 아무튼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 흠 좀 볼까요? 이분이 공부만 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가정경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치밀하게 재산을 늘립니다. 조선시대에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요? 노비를 늘리는 거예요. 토지는 잘 안 늘어나요. 토지는 늘릴 방법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많이 낳으면 늘잖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여종이 중요해요. 남종은 쓸데없습니다. 남자종은 다른 집 여자종하고 결혼을 시켜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부 엄마 쪽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용없고 여자종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비를 늘려서 재산을 늘리는데 퇴계 선생은 사실은 요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재산 증식 방법이 있었어요. 재혼이었습니다. 재혼. 부잣집 딸과 2번 결혼을 해요. 물론 이제 일부 다처는 아니고 전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처를 얻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상속이 아들, 딸 균분을 할 때예요. 시집간 딸한테도 똑같이 상속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재산 일단 확보하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부인이 또 재산을 갖고 와서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데다가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지 않고 아들한테 갔겠죠.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때는 5명인가한테 물려줄 텐데 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준이라고 하는 퇴계 선생 아들이 자기 자녀에게 분재한 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율곡과 퇴계 비교, 뭐 주기, 주리, 뭐 이런 거 할 때 맨 마지막에 극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재산 정도. 부자, 아주 부자. 저희가 그 향토 역사 강의 들으면서 이런 지명의 유래 이런 걸 언뜻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저런 체계적인 베이스나 원리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이전의 역사도 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역사 전환 아니고 추모 전환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닙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주는 역사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300여 편의 동영상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족보의 진실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은데 조회수가 이렇게 막 수십만 회까지 있더라고요. 시간 내시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다른 테마로 해가지고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